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문학의 확산 세계와 함께 있는 한국문학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외연 확장에 대한 총론적인 개괄을 해주신 기조 발제와 함께 이미륵과 김소운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문학 자료 수집의 의미와 그 문학적 가치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문학이 그동안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 오고 문인 자료들이 문학으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학평론가이자 국립한국문학관 초대 관장이셨던 연무웅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문학평론을 해온 연무웅입니다. 작년 8월 말까지 제가 이거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발제자가 돼서 강연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관장으로 있을 때에도 무슨 장자 들어간 것보다는 발제자, 발표자, 연구자, 그냥 이응받침이 떨어져 나간 자자가 더 좋았는데 드디어 자자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한국문학이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서 세계와 만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여서 쓰면서 점점 얘기거리가 많아져서 굉장히 긴 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자료집에 보면 꽤 긴 논문 비슷한 글이 실려 있는데 사실 그거 쓰고 나서도 더 얘기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더 확장되고 보완된 글을 발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또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 아닙니까? 책이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문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책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자체가 구하기도 어려웠고 한번 구하면 그거 그냥 골똘히 읽고 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텍스트의 개념이 상당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창작적 결과에 이르는 동안의 생애사라든가 구술자료들, 기억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텍스트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도달하는가, 이 전체의 과정이 그야말로 텍스트를 이루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 구한다고 해서 텍스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텍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여러 그 사회 역사적
과정들, 정치적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독자들, 문학 연주자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독자도 마찬가지고 연구자도 마찬가지지만 문학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당대의 역사라든가 사회라든가를 관심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한국 문학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 교섭을 가졌는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는 이 텍스트가 외국과 접촉하는 데는 텍스트 자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수도 있지만은 책과 달리 사람이 나가서 사람과 외부 세계와의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책이 나간다는 것은 즉 번역인 것이죠. 외국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책이 외국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이 역사, 그것도 한국 문학이 세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고, 그런가 하면 외국인이 한국을 오고 한국인이 외국을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단지 여행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멜처럼 표류가 돼서 오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이주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 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오기도 하고 또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이민의 형식이 되기도 하고 이주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적 교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게 단순치가 않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전란을 겪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란을 겪었고 식민지를 겪었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고 이런 역사의 파동을 지나오다 보니까 책도 그렇고 텍스트로서의 책도 그렇고 또 이주와 이민, 나가든 들어오든 이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가령 제가 고등학교 때가 1950년대 말인데요. 그때 1958년인가 9년에 안수길 선생의 북간도라는 장편소설 제1부가 사상계 한 500장짜리가 발표가 됐는데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그때 주로 북쪽 지역에 함경도라든가 이런 데 살던 동포들이 간도로 이주해서 거기를 개척해 나가는 그 농업 노동 이민이죠. 그 역사를 보고서 번쩍 눈이 뜨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미 1860년대부터 우리 동포들이 중국 동북 지역, 간도 지역으로 가고 또 그 당시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가고 또 그런가 하면 유학으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이런 그 이주가 시작이 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우리 동포들이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로 노동 이민을 가고 이런 과정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문학의 경우로 말하면 1928년에 조명희, 포석 조명희라는 분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낙동강이라는 작품의 저자, 작품이 1927년에 그 작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월북 작가로 되어 있는 이기영이라는 분의 민촌이라는 단편집과 조명희의 낙동강이 합동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를 한 이듬해 1928년에 조명희는 연해주로 거의 망명식으로 이주를 해서 갑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문학의 문학의 해외 진출이라고 해야 될지 망명 문학의 시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 이전에 가령 반제 신채호 선생이 이미 1900년경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한국의 언론기관에 역사나 문학에 대한 글들을 발표했죠. 그 연장선에서 가령 이육사 선생이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엔 북경에서 비극적인 옥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1900년대 초에 이미 벽초 홍명희,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은 동경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같이 세 사람은 친구로 지내면서 일본어로 된 서양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연해주로 노동 이민을 갔던 학습 이주를 공부하러 유학을 갔던 이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경우는 이거 좀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 중국으로 가는 거,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은원관계, 은혜와 원수관계도 깊었고 지리적인 근접성도 있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 국내의 연장 또는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학이 외국과 세계와 어떻게 접촉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할 때 중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일본의 경우를 보면 방금 얘기한 벽초나 육당이나 춘원 같은 분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문학을 읽고 문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 후배들도 더 마찬가지였죠. 당시 1910년대나 20년대에는 세계의 유수한 문학 작품들이 아직 우리말로는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일본어로는 1920년대에 이미 세계문학 전집이 일본어 말로는 훌륭하게 번역이 나와 있어요. 세계 사상 전집도 일본어로 1920년대에 이미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학에 또는 사상에, 철학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문을 좀 뜻을 가지고 문학의 뜻을 가졌던 젊은이라면 일본어를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일본어로 책을 읽다가 보면 일본 말로 글 쓰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상섭, 김동인 그 밖에 1920년대, 30년대 대부분의 우리 문인들이 일본 유학생 출신들이고 개중에는 아예 일본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일본 유학하고 돌아와서도 일본말로 글을 써서 일본 잡지에 투고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가령 장혁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장혁주는 오늘날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졌습니다. 1905년생이니까 상당히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고 일제시대에는 일제강점기라고 공식화가 되어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장혁주가 상당히 중진 작가로 취급받았어요. 이 사람은 한국말로도 말하자면 그 당시로 조선어로도 한국 잡지에다가 글을 발표했고 또 일본 잡지에다가 일본어로 글을 써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제 말에는 아예 친일적인 그 한국
신민으로서 이거 친일 활동을 맹렬히 하다가 일제 말에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예 일본으로 가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에서 작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혁준은 일본 문단에서는 최초의 한국계 일본인 작가로 인정되는 작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와 대조적인 작가가 김사량이라는 분인데, 김사량은 평양 출신이고 장혁준은 대구 출신이고 김사량은 평양 출신인데, 일본에 유학하고 한국에 와서도 일본어로 글을 써서 일본에 투고해서 빗속으로 같은 것은 아쿠다와상 후보작이 돼서 일본 문단에 데뷔를 한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일본말로 습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절로 일본말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해져서 일본말로 글을 써서 일본 문단에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김사량은 언뜻 우리 같은 저 같은 상식인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일본말로 글을 쓰면서도 그 내용은 상당히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든가 민족적 감정을 담는다든가 민족의식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글을 쓰면서도 그것을 일본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잡혀가서 구류를 살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해방되고는 완전히 그 우리말로 글 쓰는 세계로 조선어 창작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지요. 그 밖에도 많은 작가들이 가령 정지용 시인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잖아요. 이분은 1923년 초에 휘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다행히도 도쿄가 아니고 교토였지요. 그래서 도시야 대학 영문과를 들어가서 일본말로 글을 써서 시를 써서 유명한 근대 풍경이라는 잡지에 투고를 해서 일본 문단에서 데뷔를 했어요. 뭐 그런가 하면 일본말로 글을 썼다가 한국어로 조선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학지광이나 이런 조선인들 유학생 잡지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일본어로 시를 써서 한국어로 고쳐가지고 한국 잡지에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쓴 시를 일본어로 번역을 다시 일본말답게 고쳐가지고 일본 잡지에도 발표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어로 쓴 시가 정지용의 시적인 감각에 아무래도 맞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조선어를 자기의 언어로 결국 선택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1930년대의 가장 중요한 시인이 되고 한국 근대시의 창시자, 한국 근대시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지용인데 일본어의 유혹으로부터 드디어는 벗어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930년대 말이 되면 1938년, 9년이 되면 조선어 잡지, 조선어 신문도 조선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못 가르치게 돼요. 그때 국어라는 건 일본어고 조선어가 시간이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조선어 시간도 폐지되고 1940년경이 되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우리말 신문도 폐간되고 문장, 인문평론과 같은 우리말 문예 잡지도 없어지고 일본어가 완전히 강요되죠. 그러니까 그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회고록을 들으면 우연히 학교에서 한국어를 썼다가 일본인 선생한테 얻어맞고 했던 회고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말 강요됐죠. 그러니까
1920년대 생들, 1920년대에 태어난 김수영이라든가 이병주 같은 그런 작가들은 10몇 살 때 우리말, 조선어를 쓸 수 없는 시대에 초등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보다 선배들, 1910년대나 1900년대 태생들보다 일본어가 훨씬 더 강요된 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일본어 강제 주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한 십수년 선배인 1930년, 20년대 태어났던 제가 21살 젊은이 때 만났던 김수영이라든가 에게 이영희 선생은 29년생이고 김수영은 21년생이니까 20년대의 시작과 끝이 이영희와 김수영으로부터 이영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어가 강요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치 않으면서 이중언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중국의 경우나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 간도에는 조선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죠. 조선인 마을이 있었던 윤동지가 태어난 곳이 그렇잖아요. 명동마을은 조선인 마을이 있었죠. 연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외국이되 우리 말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선말로 글을 썼고 김학철 같은 분이나 그 후에 연변 지역에는 우리말, 조선어를 쓰는 조선족 작가들이 형성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미국이나 카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남미나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강용을 같은 작가는 강용을과 이미륵, 강용을 선생은 1898년생이고 이미륵은 1899년생, 1년 차이예요.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두 분 다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혼이 나고 고문 붙잡혀 가서 고문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강용훈은 미국으로 가고 이미륵 선생은 상해를 거쳐서 결국은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용을 선생은 일찌감치 처음부터 미국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영어를 잘하는 카나다인인가 하는 여자분하고 미국에 아예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1920년대에 이미 영어로 글쓰기 습작을 많이 해서 1931년에 그레스 루프라는 작품을 초당이라고 흔히 번역된 작품이죠. 그게 출판이 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초당이라고 하지만 초당은 그 강용을 자신이 아마 초당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풀초자하고 집 당자인데 사실 그레스 루프라는 건 초가지붕이란 말이죠. 그게 더 우리말에 적합한 번역인데 초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 언론에도 그다음에 화제에 오르고 또 이 강용을 씨가 자기 작품 영어로 출판된 그 작품을 국내에 있는 선배 작가인 이광수에게 책을 보내요.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1931년 11월인가 12월 그 말쯤에는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독후감을 이틀에 걸쳐 연재를 합니다. 강용을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초당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참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우리 동포들, 미국에 사는 동포들 중에는
초당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초당에는 대고기 육식이라든가 또 조혼 풍속, 열 몇 살에 결혼하고 이러니까 조혼 풍습 같은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되는데, 미국 사는 우리 동포들이 창피하게 뭐 그런 얘기를 쓰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로 꾸며낸 게 아니고 사실인데, 이렇게 이광수가 변명 삼아 하면서 그 문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 쓰시라고 격려성 서평을 써요. 그러고 얼마 후, 몇 년, 1, 2년 지나고 나서 1933년이 되고, 제가 이 글 발표하려고 동아일보나 신문을 좀 뒤져봤는데 33년 5월쯤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다 강용을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독일 린넨에 사는 어떤 동포가 독일어로 번역된 그 초당을 읽고서 그걸 국내 신문 동아일보에다 투고를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초당이 책방에 깔린 걸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읽어봤다. 이광수 씨 서평도 읽어봤는데 참 재밌다. 한국에 대해서 다른 무슨 역사책이나 정치학자나 뭐 이게 누가 한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소설로 한국이란 나라의 그 옛 풍속이나 아름다운 경치나 이런 걸 소설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 정말 좋았다. 이런 독후감을 독일 독자가 한국 신문에 소개한 것도 읽었고, 또 다른 독일 독자는 독일 독자가 아니라 그 조선일보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것뿐만 아니라 불어로도 초당이 번역돼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초당이 그래도 제법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어요. 이거는 말하면 한국 문학 작품이 일찌감치 193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을 출발점으로 해서 유럽에까지 알려지게 된 그 계기였고, 또 이 33년에는 그 초당으로 미국 문단에서 인정을 받고 체류비를 받아서 강용을 씨가 2년간 유럽에 체류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요. 지원금을 받아서 유럽에 가서 여행을 여기저기 합니다. 그러고 뮌헨에 들렀을 때 뮌헨에 살고 있는 이미륵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고 이미륵을 격려를 해요. 당신도 나하고 비슷하게 3.1운동에 같이 뛰어들었다가 독일로 왔는데 참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지다. 이런 데 격려를 하고, 그래서 이미륵으로서는 이미륵과 둘이 같이 여행도 하고 둘이 또 같이 헤르만 헤세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큰 격려와 고무를 받아요. 이미륵 씨가. 그래서 이미륵은 그러지 않아도 독일어로 습작을 하다가 거기에 격려를 받고 열심히 써서 2차 대전 끝난 46년에 압록강은 흐른다 써서 그 작품이, 독일은 미국과는 다르잖아요. 미국은 전승국가였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지만 독일은 2차 대전 때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물질적으로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전범 국가로서 정신적으로도 기댈 곳 없는 그야말로 망해버린 나라가 된 그 땅에서 압록강은 흐른다와 같은 그 작품에 독일인들이 황폐해진 마음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알고 보니까 이미륵 선생이 그 쿠르트 후버라는 교수가 계세요. 쿠르트 후버는 백장미 사건이라고 1943년 그때 반나치즘 운동을 하다가 죽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배후로서 후버 교수도 곧 잡혀가서
처형되는데 그 처형되고 나서 후보 교수 가족들을 몰래 본인 자신도 살기가 힘든데 도와줬거든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인들에게 상당히 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말이 끝나면 다음번에 나오실 분이 이민혁 선생에 관해서는 좀 더 훨씬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민혁은 독일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매년 기념하는 그런 감동을 줬지요. 이 이민혁이나 강용홀의 경우는 초기 디아스포라 문학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1920년생인 김용익이라는 작가가 있고 그다음에 1932년생인 김은국 같은 분이 있죠. 이 두 분은 한국에서 충분히 한국말로 익히고 한국말을 특히 김은국 같은 분은 6.25 전쟁에 통역장교로 참여했다가 제대하고 나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서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1964년에야 영어로 글을 써서 순교자라는 작품이 커다란 화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1단계에서는 일찌감치 강용을 같은 그런 망명 작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다음에 간 작가들이 있어요. 이 김은국이나 김용익 같은 작가는 이름 없이 그냥 미국 가서 영어로 작가가 된 분들이지만 한국에서 문학 활동하다가 간 분들도 있어요. 최태응이라고 지금은 아는 분이 별로 없는 작가인데 최태응도 있고 박남수라는 분은 가령 박목월, 박두진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연대의 시인인데 이분도 중간에 미국으로 갔죠. 또 원이라고 뭘 원자를 쓰는 고원 시인도 그보다 조금 아래인데 고원 시인도 중간에 갔어요. 또 그런가 하면 송상용이라는 소설가 그분은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인데 60년대 초에 한국 문단에서 꽤 그래도 이름을 낸 소설을 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갔지만 이분들이 영어로 거기서 작품을 쓸 수는 없고 이미 거기서 작품 활동은 거의 중단됐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마종기 또는 박상용 이런 작가들도 한국에서 이미 입지를 굳힌 다음에 미국에 갔지만은 영어로 작품 활동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자주 한국을 와서 사실 마종기나 박상용 같은 사람은 해외 동포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냥 국내에 살고 있고 어쩌다가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박상용 씨는 카나다를 갔지만 그런 1세대 동포 작가들이 있고 그 다음은 1.5세대 작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3살, 7살 그럴 때 미국이나 이런 데로 부모를 따라서 이민 간 분들, 이창래라든가 이민진 같은 이창래나 이민진은 지금 한창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특히 이민진은 작년 파친코라는 작품이 여러 매체로 유명해졌잖아요. 이창래 씨는 3살에 이민진은 7살 때 미국으로 부모를 따서 가서 한국어를 잃어버린 영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한국어와는 연이 끊어진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작가가 돼서 결국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됐죠. 강용을, 김은국, 이창래, 이민진 이게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최태응이나 이 송상옥이나 송상옥 그리고 마종기 이런 분들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이분들은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서 영어로 미국 문단에 등장해서 활동한 바가 없으니까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반열에 든 건 아니죠. 그 밖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른,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예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가 됩니다. 특수한 사례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이 책에 보면 이걸 상당히 자세하게 써서 흥미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충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족이 지난 150년 남짓한 사이에 참으로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1960년대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왔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 2021년도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약 740만 정도의 해외 동포들이 외국에 살고 있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 750만 가까이 되죠. 그 중에 3분의 1, 250만 정도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일 수도 있고 상사 체류인일 수도 있고, 여하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500만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적을, 그래서 가령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4세대, 5세대의 우리 동포들이 있어서 한국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 작가들은 코리안,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고려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러시아의 소수민족으로서의 고려인이지, 또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이지, 한국인,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 문학의 일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의 경우는 제가 1970년대 초에 이회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은 1935년생이니까 그때 다듬이지라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아쿠다가상을 받았고, 그것이 이호철 씨 번역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도 몇 번 왔었어요. 저도 한 번 이호철 선생 때문에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회성 씨는 사할린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말밖에 못하고 한국말은 아주 더듬거리면서 말을 해요. 누가 일본말로 이회성 씨가 일본말로 쓴 거를 누군가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더듬더듬 읽어 나가요. 그것을 그래가면서 그렇게 더듬거리는 한국말로도 이회성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한국 문학의 일원이다, 한국 민족 문학의 일원이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 국가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디에도 자기의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회성이라는 존재, 뿌리 뽑힌 존재의 슬픔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무렵에 가령 지금도 김시종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는 1929년생이고 김학번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 그런 분, 화산도 쓰신 분이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이는 1925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글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화산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말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독자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 작품을 발표하니까 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리고 일본어로 쓰기 시작해서 일본말로 대작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10권짜리 작품이 최근에 여기 번역이 돼 나왔죠. 일본의 경우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 일본의 경우는 가령 오사카 같은 데에 조선인들의 그 커뮤니티, 우리말을 쓰는 동포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 문학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형성이 잘 안 되는데 중국이나 연해주와는 그 중앙아시아도 이제는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연변 지역도 제가 듣기에는 이미 그 잘 안 된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문학이 세계와 만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도 문학 자료들도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생애 자료들도 사방에 흩어져 있게 마련이죠.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이 책 저 책 보다 보니까 유진호 선생의 그 구루미의 만상이라는 책을 봤어요. 만상이란 만자는 만보, 그 만화라는 만자, 멋대로 걷는다는 만자고 생각은 구름 위의 만상이니까 그냥 책임질 수 없이 그냥 이래 생각 저 생각한다는 그런 책에 보면 6.25 직후 1951년 6월 달에 6월 달에 일선에서는 아직 전투를 하고 있죠. 일선이라는 게 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때 최남선 육당 최남선과 두 분이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서울에를 들어와요. 그때 일반 민간인들은 서울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와서 들어오는 이유가 육당의 경우는 자기가 평생 모아온 책이 제대로 무사한가를 보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을 다녀와서 라는 수필을 유진호 씨가 어디다 발표한 게 그 책에 구름 위의 만상에 실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선 그 글을 쓰기 전에 김세렴이라는 조선 중기 문신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김세렴이라는 분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8월 달에 서울을 떠나서 일본에 사신으로 가요. 사신으로 뭐 한 8월 달에 떠나서 그해 12월 달에야 에도 그 일본에 도착을 해요. 에도에 가가지고 관백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비보를 슬픈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청나라 군대가 짓밟고 간 서울을 본 기록을 남겨요. 그걸 이제 회상을 하면서 유진호 씨가 육당하고 같이 돌아와서 1951년 6월의 서울 풍경을 묘사해요.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과거 지난날 번화가였던 곳, 관청이었던 곳, 사람 하나 없고 쑥대밭이 돼 있고 잡초만 자라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을 묘사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육당의 집인데 육당이 여러분들 육당 최남선 잘 아시잖아요. 1908년에 소년이란 잡지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신문학 운동의 물론 그 후에 친일운동, 친일도 하고
절개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신문학 운동의 개척자고 광문당이라든가 이런 출판사를 몇 개를 세운 분이고 근대 역사학의 개척자이고 그런 양반이 8만 권의 장서가 회신됐다. 회신됐다는 건 잿더미가 됐다면 불타 없었다는 말이죠. 1951년 6월의 시점에서 육당 최남선이 모아놓은 장서 8만 권의 가치라는 것은 오늘날 이 책이 흔해 빠진 오늘날의 시점에서 80만 권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이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진호 자기 집에 갔는데 불타버리진 않았지만 찢어진 책을 마당에 들비하고 그야말로 너무나도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6.25 전쟁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알고 전해지지 않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국사기는 전해지만 삼국시대 향가가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다고 하지만 그 향대목이라는 이름만 알지 우리가 향가들은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고려 후기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통해서 향가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향가는 신라인의 작품이에요. 신라인의 작품이라는 게 뭐냐? 신라인의 언어라는 건 경상도 말입니다. 경주말 중심의 언어예요. 그런데 고려말은 송도말이에요. 한반도 중심부의 언어예요. 한반도 중심부의 언어라는 건 고구려나 백제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과 신라의 유민들이 모여서 중심부 언어예요. 선생님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주시면 향가가 고맙겠습니다. 고려 언어로 체록됐다는 것은 이게 신라 언어냐 고려 언어냐 이게 연구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역사가 수많은 전란과 학정을 거치면서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도서관이나 국립한국문학관이 할 일이 이런 자료들이 지금이라도 너무나도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잘 텍스트, 문서 텍스트, 책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기억 텍스트, 구술 자료도 많이 모아서 자기 역할을 되찾도록 해야겠다. 이게 맨 마지막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문 선생님의 아주 열정적인 기조 강연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문학사의 외연 확장, 그 한국문학사가 세계와 만나고 확장되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과정을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섬세하게 검토해 주신 기조 발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